네, 자, 이 시간에는 지난해 있었던 제29회 TAT 2급 기출문제 TAT 2급 이론풀이 먼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가 어떤 수준으로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뭐 여러분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예, 기출문제. 자, 1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주식회사 한공 2014년 1월 1일에 내용연수 10년으로 추정되는 특허권을 40만원에 구입했어요. 2014년도에 1월 1일 날. 그리고 2018년 1월 1일에 동특허권의 보호를 위한 추가 비용 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허권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될까요? 그래야 되겠죠?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본적 지출로 2018년도에. 자, 그러면 2018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특허권 상각비가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이건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10년을 내용연수로 하면 이제 4만 원씩인데 언제까지냐면 2017년도까지 2017년도 2017년도까지니까 2014부터 15, 14, 15, 16, 17 4년간이죠. 예. 4년간 4만 원씩 상각을 끝내면 특허권의 잔액이 얼마가 될까요? 4, 4, 16. 여기서 16만 원을 빼면 24만 원인가요? 네. 2017년 말에 잔액은 24만 원이 됩니다. 24만 원. 여기다 써볼까요? 24만 원. 자, 그런데 자본적 지출이 6만 원이 6만 원이 1월 1일 날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30만 원이 되겠군요. 6만 원이 플러스가 돼서 30만 원이 되고, 이 30만 원의 내용 연수를 이제 한번 따져볼까요? 자, 아까 4년이 지났죠? 내용 연수가. 자, 그러면 이제 2018년도부터는 요 30만 원을 몇 년으로 나눠야 될까요? 6년. 예, 6년으로 나눠야 되겠죠? 6년간 상각을 해야 되니까 총 10년이니까 4년 동안은 4만 원씩 상각을 했고, 그래서 6, 5, 30이네요. 예, 1년에 5만 원씩이죠. 따라서 2018년도부터 5만 원에 해당되는 상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6년간. 따라서 답은 4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는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12월 15일 현재 상품의 취득원가를 계산해라 이랬습니다. 15일 현재의 취득원가. 자, 이거죠. 어떻게 되는가? 1일 날부터 관련성이 있나요? 자, 1일 날 외상으로 1000개를 샀는데 운반비가 10,000원이 들어갔고 애누리가 또 나중에 5,000원을 깎았고요. 할인까지 또 받았습니다. 네, 요건 마이너스, 요것도 마이너스, 운반비는 플러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1000개 곱하기 1000원 하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다가 만 원을 더하면 101만 원. 5,000원, 15,000원을 빼세요. 그러면 101만 원에서 만원 빼면은 100만 원에다가 5,000원 빼면은 99만 5,000원. 3번인가요? 네. 그래서 더할 거와 뺄 거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서 계산하시면 3번이 된다. 그래서 운반비는 매입의 원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더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다음 중 판매자의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판매 시 기말 현재 선적이 완료되지 않은 재고. 이거 포함되지 않아야죠.
선적지 인도 기준인데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판매자죠. 판매자가 판매를 하는데 선적지 인도 기준인데 아직 선적이 안 됐으면 우리의 재고죠. 이거는 재고 맞죠? 네. 선적이 돼야 매입자 거니까. 그다음에 2번 기말 이전에 매입자의 매입 의사가 표시된 시송품. 자, 기말 이전에 매입하겠다고 매입자가 의사를 표시했으면 판매자의 기말 재고가 아니죠. 예,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판매가 일어난 거예요. 네, 3번은 기말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위탁상품, 이건 기말 재고. 4번 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재고자산, 담보의 제공은 판매가 아니니까 우리의 재고자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 게 2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문제가 좀 순탄하게 나왔네요. 세 문제. 그 다음에 4번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가나다라에 들어갈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유형 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일반적으로 검증 가능성이 높으므로 측정에 무엇은 높아지나 신뢰성. 네. 우리가 검증 가능하다는 말은 바로 신뢰성과 관계되는 질적 특성이죠. 그래서 신뢰성은 높아지나 무엇은 낮아진다? 목적 적합성은 낮아진다. 이 두 개가 서로 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음, 시장성 없는 유가증권에 대해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자산가액 측정치에 무엇은 높으나, 역사적 원가를 적용하면 검증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역사적 원가라는 게 뭐냐면은 유가증권을 샀을 때 원가.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샀다는 것은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검증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시장성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거래가 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시장 가치, 이게 공정 가치를 알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이제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 역사적 원가를 적용한다 이거. 자, 높으나 유가증권의 공정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여 무엇과 목적 적합성이 낮아진다? 표현의 충실성과 목적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답이 3번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을 잘 여러분이 벌써 세 번째 답이 3번이 확정이 됐어요.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옳지 않은 거. 1번 유상증자 시 자본금의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해야죠. 이건 맞죠? 자본잉여금. 다음 2번 자기 주식 취득 시 이익잉여금 총액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지만 자기 주식 처분 시 발생한 손익은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이거 틀렸네요.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요, 자본의 거래에 해당이 안 돼요.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오는 것이지, 손익거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든가 또는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든가 이때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안 된다?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번이 옳지 않네요. 답이 2번이다. 그 다음에 3번은 주식 배당은 총 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네, 우리가 주식을 배당한다는 것은
차변에 자본금 주식을 줬으니까 자본금이 액면가로 아니 대변이 자본금이죠. 예, 대변이 자본금 액면가로 증가하죠. 차변이 뭐가 되느냐?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 예. 이익잉여금 가지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주식 배당 준 것만큼 감소하죠. 그러면은 이익잉여금은 감소했죠. 대변에서 차변에서. 그러나 이익잉여금도 자본이고 자본금도 자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자본 감소가 일어나고 자본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안 생기죠. 그 말이에요. 이게 주식 배당은 총 자본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이익잉여금 대변에서 차변에서 감소하죠. 두 개가 다 자본이기 때문에 총 자본의 금액은 변동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설명은 뭔가요? 주식 배당은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회계 처리한다. 그렇죠. 아까 주식 배당 아까 3번에서 제가 XX가 액면가라고 그랬죠. 액면 금액으로 배당액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 차변이 이익잉여금. 자,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았고요. 다음에 6번째 문제.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4월 1일에 만기가 1년인 정기예금 1,000만 원, 이자율은 연 5%, 이자 및 원금은 만기일에 수령한다. 애치했다 이겁니다. 1년짜리. 2018년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미수수익은 얼마이냐? 미수수익은 월할로 계산한다. 우리 이거 결산분계로 참 많이 했던 거죠. 자, 1년치 이자를 따져보겠습니다. 미수수익을 월할 계산하기 전에 1년치를 따지면은 5%니까 50만 원이죠. 50%면 500만 원이니까 5%는 50만 원 맞죠? 1년에. 자, 그러면은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니까 차기 것은 3개월, 단기 것이 미수수익이에요. 그러면 9달 치죠.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9달 나누기 12달 하면은 미수수익 9달치의 이자가 계산되는 거예요. 자, 5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37만 5천 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37만 5천 원. 여기 잘 나왔네요. 37만 5천. 네, 1번이 답이다. 그래서 결산정리 분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차변에 미수수익 이 금액 쓰고 대변에 이자수익 이렇게 분계를 하죠. 그래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결산 수령 분계가 37만 5천 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는 7번째 문제. 다음 대화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한 학생으로 묶은 것은 이랬네요. 선우. 대손상각비가 해당됩니다. 선생님이 질문. 선생님이 재무상태표에 포함되는 계정과목의 예를 한 가지씩 발표해 보세요. 재무상태표에 너무 쉬운 문제네요. 자산부채 자본이죠. 네. 선우 대손상각비에 해당됩니다. 선우 틀렸어요. 비용인데 선우. 영미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요? 이 평가이익 이거 수익이잖아요.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희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이익이지만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으로 분류되죠. 기타 포괄손익계획에. 철수 주식발행 초과금도 있습니다. 주발초는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은 자본이죠. 네, 그래서 은희와 철수가 답이다. 네.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금에 대한 자료이다. 2018년 결산 시 대손 충당금 분계로 오른 것은 이 29회 문제는요. 이론이 굉장히 FAT 1급 수준으로 나왔네요. 예. FAT 1급이 이런 수준으로 나와요. 지금. 근데 유난히 좀 최근에 기출문제 푸는 것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1월 1일 날 기초 매출 채권 50만 원, 기초 대손 충당금이 8만 원. 요거 기억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9월 10일 날 회수 불능 매출 채권의 대손 처리 금액이 3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때 대손 충당금이 3만 원이 빠지죠? 예. 그러면 이제 5만 원 남았겠어요. 다음 12월 31일 기말 매출 채권 70만 원. 대손 추정률은 10%.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70만 원의 10% 7만 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남은 게 5만 원 남아 있죠. 보충법이니까 2만 원만 보충을 한다. 그래서 분계를 할 때 2만 원 분계. 이 분계가 답이죠. 차변의 대손 삼각비 2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2만 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은 7만 원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고 이 2만 원이 플러스 돼서 손익계산서에 대손 삼각비는 2만 원으로 비용으로 표시되는 거죠. 그런 문제 잘 나오죠. 대손 충당금의 재무상태표에 대손 충당금은 얼마로 표시되느냐, 손익계산서에 대손 삼각비는 얼마로 표시되느냐. 예. 그 문제 잘 나와요. 예,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대손 삼각비는 2만 원으로 표시되고 대손 충당금은 7만 원으로 표시된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세율 과세 대상이라는 말이 뭐죠? 예.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 말이죠. 영세율이 아닌 거. 예. 영세율이 아닌 거. 1번 대행 위탁 수출하는 재화. 수출 영세율. 외국 항행 용역 영세율. 내국 신용장 영세율.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이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예. 공급이 아니에요. 예. 면세. 네. 국가에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번.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자료입니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단 모든 거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습니다. 전부 공급가액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납부세액입니다. 예, 그러면 매출세액이 이건 발생합니다. 300만 원 발생했네요. 다음에 직수출 여기에는 수출이니까 영세율이니까 없습니다. 컴퓨터 부품 매입액 그러면 매입세액이 매입액이 11,100이니까 110만 원. 110만 원은 빼주는 거죠. 매입세액이니까. 그 다음에 배달용 1톤 트럭 구입 1,500만 원에 10% 이것도 매입세액이니까 150만 원. 그 다음에 거래처 증정용 선물 구입 접대비 성격이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아요. 자, 그래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더해보니까 260만 원. 자, 매출세액 300 빼기 260 하면은 납부할 세액이 40만 원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네. 뭐 내용을 보면 쉬운 문제였어요. 2번. 자, 11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죠.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는 발급일까지 국세청장에 전송해야 한다. 발급일 다음 날까지. 틀렸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다음에 2번 공급받는 자의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아니죠. 공급받는 자의 정보는 등록번호. 등록번호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3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는 면제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다음에 4번 모든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하여야 한다. 아니죠. 개인사업자는 의무 발급 대상자가 따로 있죠. 따라서 맞는 것은 3번이었다 이겁니다. 종이세금계산서면은 이제 보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자, 12번 문제.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랬습니다. 자, 승훈이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야? 왜 부부 거를 합해서 계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거를 합산하는 게 아니다. 바르게 설명하는 걸 찾아야죠. 다음에 상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야? 아니죠. 원천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틀렸다. 다음에 지섭이 비실명 금융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 이건 맞았네요. 이 비실명 금융소득이 세율이 원천징수 세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를 통해서 높은 세율의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세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요. 낮아지면은 환급이 돼버린단 말이죠. 은희는 금융소득의 필요 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어? 없어요. 금융소득에는 필요 경비가 전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에는 소득 금액 자체, 소득이 소득 금액이에요. 소득이 소득 금액이다. 필요 경비가 없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지섭이가 답이 됩니다. 3번. 다음에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기타 소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죠. 자, 1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았다.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물품을 대여한다면 대여 사업이니까 사업소득인데, 일시적으로 대여해서 사용료를 받았다. 이게 기타 소득에 열거되어 있었나요? 자, 일단 2번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는 거죠. 2번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이거 기타 소득 기억나시죠? 다음에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의 양도나 사용의 대가로 받았다. 이거 사업소득인가요? 기타 소득인가요?
예, 사업소득이죠. 예. 저작자가 저작자가 이제 저작자가 사업가라고 보시면 돼요. 저작자는. 예, 그래서 3번이 답인 것 같고요. 이거는 나왔었죠. 계약의 유약이나 해약으로 인한 거 이거 기타 소득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1번도. 예, 답은 3번. 네. 자, 밑에 해설을 보겠습니다. 저작자 이외의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지만 저작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네. 그러니까 저작자 이외의 무슨 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상속을 받아서 저작자가 사망을 하면은 상속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저작물에 대한 어떤 소득이 있죠. 우리가 노래라든가 어떤 책 같은 거 만들면은 거기에 대한 인세가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상속해서 받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나 저작자 본인이 소득은 사업 소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에 근무하는 거주자 윤성빈 씨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가 얼마인가요? 네, 얼마 전에 이와 유사한 문제 제가 냈는데 똑같은 문제 혹시 아닌가요? 자, 인적공제. 자, 우선 기본공제가 몇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예, 윤성빈 본인 1명 있고 배우자가 총급여가 480만 원이면 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자는 해당되니까 2명, 장남 19세, 일용근로소득 해당 없죠? 3명, 차남 17세, 20세 이하죠? 고등학생 4명, 부친 상가 임대소득 금액 200만 원. 자, 상가 임대소득이면은 사업소득이죠. 예. 이거 소득자니까 이거 안 되겠네요. 그렇죠?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4명 곱하기 150만 원이죠. 네. 그러면은 4, 5, 20, 600만 원. 자, 추가 공제 없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추가 공제가 없겠네요. 예. 요 부친이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경로 추가 공제가 되겠는데 없어서 600만 원이 답이 됩니다. 그렇죠? 3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하는데 안 되는 게 많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1번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정당에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했다? 안 될 것 같죠? 네, 기부를 신용카드로. 그 다음에 2번 소득세법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네, 안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리스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리스료도 안 해줍니다. 네. 다음에 학원 수강료, 이거 보기에 참 잘 나와요. 학원. 네. 네, 학원의 수강료는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학원이 자꾸 현금 가져오라고 원장님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현금을 받으려고 할까요? 수익 금액에서 빼려고.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원천 봉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비 카드 결제한 것은 소득공제 해준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회에 이론 문제 풀이를 해봤는데 29회 이론은 상당히 쉽게 나온 거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실기까지 쉬웠다 그러면 29회 합격률은 굉장히 높았겠다. 근데 이론이 쉬우면 실기에서는 조금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